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쾌한 부분이 별로 없죠. 다들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사실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이 소득세 신고 프로세스를 다 알지만 매번 놓치세요. 이 놓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경제 활동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고 납부만 5월, 6월에 하는 방식입니다. 법인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경제 활동들에 대해서 신고를 3월에 하죠. 우리 종합소득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 경제 활동들에 대한 결과 소득세를 신고 납부만 5월, 6월에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25년 5월, 6월 소득세 신고하는 시즌에 와서 내가 작년에 한 경제활동들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바꾸려고 하면 사실은 뾰족한 수가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올해 25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분명히 내년 5월, 6월에 또 할 겁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동일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25년 10월 31일 이전에 25년 내에 뭔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마땅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만 25년 소득세 신고를 계획적으로 절감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소득세 신고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절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벤처투자소득공제입니다. 왜 벤처투자소득공제가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벤처투자소득공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영상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은 무섭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진과세가 적용되는데 최고 소득세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시면은 49.5%예요. 거의 50%입니다. 거기에 사회보험료까지 합산한다라고 하면 50% 넘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누진과세라는 제도가 참 무서운 게, 예를 들면 1,400만 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까지는 소득세율이 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800만 원을 1년에 버신 분은 내가 1,400만 원 버신 분의 소득의 2배니 소득세도 2배 나오겠지라고 접근할 수 없는 게 누진과세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400만 원까지는 6%, 세금으로 84만 원이 책정이 되고요. 1,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계산해 볼까요? 2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84만 원에 210만 원을 더하면 294만 원이죠. 그러니까 84만 원의 2배, 168만 원이 아니라 294만 원이라는 더 많은 세금. 내가 2배 벌었으니까 6% 곱하기 2가 아니라 1,400만 원까지 6%, 그거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15%라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이 누진소득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된다라는 거는 돈을 버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기가 아니라 그 배수, 그 이상으로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무방비로 맞으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숨긴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소득을 숨긴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소득을 숨기시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반작용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의무부여도 있고요. 번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소비하고 하면서 느끼는 쓰는 만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소득을 숨기는 바람에 돈을 쓰지 못하고 무언가 사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소비활동을 하고 즐기고 투자하고 내 가족들한테 내가 번 돈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 벌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아서 파생되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뿐이다. 그러니까 세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결국 피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잘 마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세금과 잘 마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인은 1년 동안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서 법인이 자산이 늘어난 만큼을 그냥 번 돈으로 측정해 버립니다. 무슨 짓을 해서 벌었건 그냥 법인의 통장 잔고가 늘었으면 그만큼은 번 돈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종합소득세는요,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이렇게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내세요라고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 활동들을 쭉 열거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당근거래, 중고거래들에 관련된 과세 이슈들이 있었죠. 분명히 중고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번 것 같기는 한데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매기긴 매겨야 되는데 이게 종합소득으로 처분해야 될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야 될지 원천 징수를 해야 될지 아직 법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에서 소득세법이 열거된 경제활동으로 했을 때만 돈을 벌기 때문에 필요 경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쓴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족들하고 밥 먹는 돈은 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쓴 돈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동차를 운영을 하지만 내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쓴 자동차 경비는 경비지만 내가 가족들하고 놀러 가면서 쓴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들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활동들 여기서 번 돈을 우리가 이제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수익금액이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산출됩니다. 이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제감면을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산정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렇게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감면이라는 걸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종합소득세 산출 프로세스입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다라는 접근이죠. 근데 비용을 가공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아플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 AI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가뜩이나 잘 돼 있는 시스템이 AI를 탑재해서 경비 가공 거의 다 잡아낸다고 보시합니다. 결국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소득의 대상, 누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10억을 벌면 10억에 상응하는 49.5%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플랜이라 함은 누진과세 제도하에서는 소득의 대상, 종류, 시점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10억을 벌 거를 우리가 식구가 5명이어서 5명이 각각 2억씩 번다라고 하면 10억에 49.5%가 아니라 각각 2억에 상응하는 여기 구간에 들어가면요. 네, 38%. 대부분은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45%보다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5% 곱하기 5가 10억에 45% 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대상 종류 시점을 분산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하단에 나와 있는 세액공제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소득세 산출이 이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뿐 아니라 그 사회보험료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혹은 경비를 가공하는 행동들을 했다가 문제되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를 정하는 가장 큰 덩어리가 종합소득금액이고, 이 종합소득금액으로 인해서 소득세뿐 아니라 우리가 건보료를 필두로 한 이 사회보험료도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한 탈세, 위법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국세 시스템이 너무 발달하고 최첨단 AI를 도입해서 더 날카롭게 이 검수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돼서 적발됐을 때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줄인 세금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징벌적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확률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서 적발이 되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산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탈세 혐의를 탈세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레코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이 추후에 오래 남은 경제활동 기간,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나한테 미칠 영향들을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경비 가공은 줄이는 게 피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올해 많이 다뤘습니다. 그 세액공제 감면 관련해서 국세청이 굉장히 날카로운 기준으로 반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 검증하고 소명 요청해서 추징하는 일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과거에는 뭐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소득공제라는 툴이 이제는 근로자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다양한 고소득자들과 사업자들한테도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소득공제 중에서 아마도 한도가 제일 크고 임팩트가 제일 큰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금액 경비를 임의로 조정했다가 지금 탈락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조특법상 소득공제입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로서 조특법 제16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주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5년 12월 31일까지, 이거 매년 연장되고 있어요. 투자 금액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내 종합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조특법 제16조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조특법 16조 이외에도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조특법상 16조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소득공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실은 벤처기업을 잘 육성하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고 취지다라는 걸 좀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벤처기업법 제2조에 정한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어떤 거라고 예전에는 정해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인건프 사채,
유한회사의 출자금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투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투자라고 해서 투자 대상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을 보면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다양한 방식의 지분 인수 계약들을 다 포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소득공제 이전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게 할 목적으로 만든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금액이나 소득공제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소득공제의 대상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굉장히 엄격하게 축소되고 검수의 그 기준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방법들을 대비 이 제도의 취지는 소득공제는 부차적인 거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사실은 제도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벤처기업에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라는 방식이 융자와 대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의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질권을 설정한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법에 맞지 않아요. 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담보, 무보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길죠.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룰이 주식법에서 투자기간 3년 중에 한 번 소득공제를 받게 해놨습니다. 그 말은 즉슨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이 3년 동안 소득세 3번 신고하겠죠. 그 3번 중에 한 번에 걸쳐서 한 번 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어서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3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회사, 왜 융자가 되면 안 되니까 담보 설정이나 질권 설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특수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 선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벤처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IMF라는 것이 터졌을 때, IMF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20년 이상 된 제도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기재부, 중기부가 한 목소리로 특수관계자에 투자하셔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놨고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는 안 된다. 내가 우리 부모님 회사에 투자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내 회사에 투자하거나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거나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는 틀린 말입니다. 기재부도 중기부도 국세청도 질의와 유권 해석과 제도에 대한 설명해주는 해설집에서 다 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해놨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도 투자 대상이 된다라는 걸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생각하면 특수관계자라고 하니까 내가 내 회사 혹은 내가 우리 가족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좋은 벤처기업에 있어서 투자했어요. 특수관계자가 배제된다라고 하면 난 거기서 재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처음 투자할 때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내가 투자해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이미 보유했다라고 하면 난 이미 그 회사의 특수관계자잖아요. 특수관계자가 배제된다라고 하면 난 그 회사에 재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건 벤처 투자나 중소기업에 관련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이 제도의 포커스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게 제도의 취지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투자할 수 있다. 내가 우리 가족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 대상이 벤처기업 조특법제 16조에서 정해준 그 적격한 회사들이라고 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효과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아니라 조특법상 소득공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고요. 조특법상 소득공제도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조특법상 소득공제들은 최저한세라는 제도, 우리 근로자들은 최저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우리 사업자들은 최저한세라는 제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벤처투자소득공제로 세금을 혜택을 본다라고 해도 최저한세만큼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효과를 100% 못 누리는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합한 내가 얼마 투자하면 세금 얼마가 줄어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건 경우의 수를 다 공제 감면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소득공제율 앞에서 설명해 놓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천만 원 투자하시면 소득공제가 3천만 원 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수익금액이 1억, 연봉이 1억이신 분은 3천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7천으로 과세표준이 산정이 돼서 7천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이 책정될 거고 근로자들은 원천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으실 거고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만큼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을 납부하실 거기 때문에 뭐 일부 환급을 받거나 혹은 내야 될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겠죠. 같은 로직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 3천에서 5천 사이 2천만 원에 대한 70%죠. 그러니까 1,400입니다. 그래서 5천 투자하시면 3천 더하기 1,400해서 4,400만 원이 소득공제 되고요.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3천만 원 투자하시면 3천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고 5천만 원 투자하시면 4,400, 7천만 원 투자하시면 5천만 원, 1억을 투자하시면 5,900, 2억을 투자하시면 8,900이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의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논의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소득공제 종합소득, 그러니까 벤처투자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종합소득의 50% 한도 내면서 내가 최저한세 이상의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분들이라 이 벤처투자로 차감을 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사업자들은 산식이 조금,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로 인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소득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완전 무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다 단순화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벤처 투자를 3천만 원 하면 소득공제가 3천만 원 적용이 됩니다. 그냥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이 소득세율과 지방세를 합쳐서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소득공제 환산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3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세 표준이 8,800 잘못 적혔네요.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8,800만 원 초과 35% 소득세율이 적용받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1,155만 원 소득 수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10억 이상인 분들은 49.5%가 적용되기 때문에 1,485만 원이 내가 소득공제를 받거나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인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되는 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논의를 최대한 나중에 했을 때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같은 관점에서 같은 가정하에서 논의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을 때 8,80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지신 분, 8,800 이상 1억 5천 이하에 있는 분들, 35% 소득세율, 지방세 10%에서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5,900이 소득공제가 적용돼서 5,900에 38.5% 계산하시면 2,271만 5천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가져갑니다. 10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과세표준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내가 약 2,920만 5천 원 정도를 내가 환급을 받거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2,900이면 그냥 단편적으로 29%입니다. 3년으로 계산해도 10%가 좀 안 됩니다.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요. 연수익률이 10%가 조금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득공제를 먼저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수익이죠. 12월에 투자하고 예를 들면 1, 2월에 소득공제 연말정산한다거나 12월에 투자하고 5, 6월 달에 소득세를 덜 내거나 환급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자가 1년 있다. 예금도 이자를 1년 있다 받는데 얘는 1년도 안 걸려서 이자 소득세 환급이라는 절감이라는 선취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연 10%짜리 투자 상품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죠.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분일수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가공한다거나 매출을 누락하거나 숨겨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선택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국세청 시스템의 나날이 발전할 걸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적인 절세 플랜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굉장히 높은 매력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번 정말 도입할 수 있는 분들은 도입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나 혹은 내 기업, 내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벤처투자를 좀 아까 우리 특권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즉슨 내가 믿을 수 있는 벤처기업을 찾았다라고 하시면 거기다 대고 계속 반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말씀,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 높은 절세 플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연봉 한 1억 2천 책정한 법인의 대표님이 벤처 투자를 4천만 원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산식으로 3천만 원까지 100%, 3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70%니까 약 한 3,7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겁니다. 그 결과가 기납했던 세금의 1,100만 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4천 벤처 투자 내가 내 회사에 하시고 1,100 환급 받았다라고 1,100만 원 소득세로 환급받았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세만 예시했는데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1,200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2천이신 분이 꽤 괜찮은 절세 플랜을 가져가신 겁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걸 딱 도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 받는 분들이 벤처투자 5천만 원 하셔서 전년 대비 소득세가 원래 연봉 1억 2천 받는 분이 직전 연도에 산출세액이 1,700이셨는데 벤처투자를 5천 했더니 세금이 500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세금을 줄인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플랜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했다라고 해서 말로 받는 건 아니고요. 투자하시고 투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통상 발급해서 주는데요. 벤처 투자를 유치한 벤처 기업이 중기부에서 지정한 사이트, 투자 확인서 발급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런 투자를 누구에게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아주시는데 이걸 투자 확인서라고 합니다. 이 투자 확인서를 발급해서 투자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투자자들은 투자 확인서를 전달받아서 내 담당 세무사나 우리 회사에 혹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벤처 투자를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벤처 투자를 4천만 원 했는데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크게 없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작년에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썼네. 소득공제 이거 못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굉장히 유효하고 실효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벤처 투자는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3번 중에 한 번 선택해서 소득공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5년 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 받으려고 했더니 생각해봤더니 25년이 내가 쓰는 비용이 많아서 투자는 25년 했는데 소득공제는 25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면 지금도 보시면 23년에 투자했는데 나 소득공제 23년에 안 받고 24년에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 확인서가 24년을 기준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를 미리 좀 여유 있을 때 해놓으시고 유연하게 소득세 신고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맞춤형 솔루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벤처 투자도 매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3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벤처 투자 자체는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3년만 알차게 투자하시면 평생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5년에 투자하시면 3년 이상이니까 6년, 7년, 8년째 만기가 돼서 돈이 돌아올 겁니다. 26년에 투자하시면 7년, 8년, 9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론 투자금 이상을 안전하게 리턴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27년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7년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8년, 9년, 30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금이 상환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8년도에는 28년에 투자하는 돈이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 재원을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28년에 이미 투자했던 돈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저축할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물레방아 저축. 벤처 투자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딱 3년만 알차게 투자하시면 투자금이 나와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의 무제한 반복해서 상대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서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내 투자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리턴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상,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만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통해서 거의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인 종합소득의 50%까지 차감할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특수관계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즉슨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회사 혹은 최근에 원장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죠. 원장님들이 진료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료 외 경제 활동들을 우리 가족법인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의 대상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가족법인이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병원 시설이나 병원에 딸려있는 기타 부대 시설들이나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방식 혹은 원장님들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활동들을 가족법인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의 주체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은데 내가 내 가족법인을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내 회사나 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 가족법인의 벤처를 받게 하고 내가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모양을 띈다라고 하면 나는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 가족법인은 내 투자금을 활용해서 적기에 투자 활동을 펼침으로써 내가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 드렸던 분도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때 원부자재를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서 원장님이 벤처 투자를 해주시고 그 가족법인에서 이 병원에서 쓰는 이 약품들을 굉장히 싼 값에 수입해 와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반복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내가 내 회사나 내 가족법인에게 반복적으로 투자하면서 투자의 효율과 소득공제의 효율을 일거양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서
소득세 절세 더하기 네, 이 부의 세대 이전 효과, 상속 증여세 효과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경영 전략으로 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그 자체적으로 그 제도를 이해하시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내 종합소득의 50%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겠다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절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나 내 가족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의 세대 이전 효과, 가족법인의 적게 투자 솔루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유효한 경영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부담에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시선 파트너즈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상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